예, 바른미래당 최입입니다. 차관님, 예. 특경가법상의 14조 불법 경영진에 대한 취업 제한 제도 잘 아시죠? 예. 예, 제가 작년에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제도 운영의 첫 단계인 지검과 지청장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또 시행령에서 그 자체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차관님이 또 1년 동안 열심히 크게 관심을 갖고 많이 개선을 하셨어요. 예. 근데 제가 오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여전히 준비가 좀 미흡해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곧이어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롯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가 대법원 판결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분들이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게 이제 조문을 보시면은 취업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취업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은 새롭게 취업을 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취업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 자리에서 직무를 배제하는 것도 저기서 말하는 취업을 할 수 없다의 의미에 포함되는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현행 경영진이 불법행위로 재판을 받았고 불법행위가 확정됐을 때 취업 제한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저 조항에 따라서 지금 직무 배제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그때그때마다 좀 해석이 명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이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직업을 얻는 경우로 볼 것이냐, 예. 아니면 종전에 있던데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는 경우를 그 정도까지만 포함시킬 것이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대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까지도 포함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하여튼 근데 그게 해석이 이제 그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제가 국회 입법조사처에도 해석을 좀 요구했고 법조항을 봐도 그 14조의 사항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해임하거나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본다면 충분히 기존에 있던 직을 가진 사람이 그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도 그만두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취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한 내용은 기존의 일도 그만두게 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무부가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조항을 보시면은 이게 취업 제한 대상 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조문 보시면은 각 호에 뭐 형이 집행이 종료되거나 뭐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그러니까 취업이 제한되는 기산점을 뭘로 볼 것이냐인데요. 옆에 이제 아래에 제가 공무원법도 놨는데 공무원법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조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일정한 형이 끝나고 또는 집행유예가 끝나고 이후에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나오는데, 지금 여긴 취업할 수 없다라고 특강경법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형을 받고 있는 기간, 예를 들어서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또는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기간, 이 기간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징역형을 살면서 옥중 경영을 하다가 징역형이 끝나서 나왔더니 취업이 제한된다. 이거 비상식적이잖아요. 집행유예 기간에는 직무를 하다가 집행유예가 끝나면 오히려 취업 제한 때문에 직무를 할 수 없다. 이거 비상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도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면 결국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형을 살고 있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에는 취업이 제한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을 예를 들어서 재개정이 필요하거나 한다면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법은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취업 제한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취업 제한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에 그 회사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제한을 가합니다. 그 내용이 다음 조항에 보시면 이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이유가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이 면세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국가의 인허가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집행의 문제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 문제 제기하면서 분기마다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작은 했는데 갈 길은 멀더라. 이제 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이 있는 회사가 어떤 인허가를 받으려면 그거를 인허가를 해주는 관계 부처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법무부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부처가 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시스템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내년 예산에 없더라고요, 내용이. 지금 뭐 대검하고 우선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지금 대검하고 연결돼 있어서 대검 자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지금 협의를 하고 대검하고 먼저. 저는 빨리 합의하고 내년 예산을 확정하고 해야 내년에 시스템도 만들고 그 다음에부터라도 진행하는데 이렇게 계속 늦어지면 언제 됩니까? 지금 일일이 그거 다 뭐 공문으로 받는다고 하던데 예? 그 공문으로 받아서 그 수기로 언제 정리해가지고 그걸 다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협의하시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안도 준비를 하시고 제가 올해 예산 심사 때도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기관과 자료를 결국은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개인의 주민번호 그리고 그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업자 번호나 법인 번호를 인허가를 해야 될 관계 부처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미리 관계 부처가 그런 거 인허가건이 들어오면 법무부에 같이 저 승인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또한 또 취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테니까 국세청에도 그 정보를 줘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을 신고했다. 그러면 그 부분 통보받고 제대로 승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협업 절차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는 말라는 거 준비를 잘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게 보니까 개인 정보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법무부만 이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다른 부처하고 하신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든 사업자 번호든 이런 정보들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아마 법 개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른미래당 최배입니다. 차관님, 지난 9월 30일 대통령께서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동의하시나요? 행정부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행정부에 속하는 건 맞다. 근데 뭐 다른 단서가 있나요? 뭐 준사법기관인 측면이 준사법기관의 기능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말씀. 예. 저는 그런 취지 대통령이 말씀한 취지에 맞춰서 저는 우리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검찰 내부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다른 행정부처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 어떤 특권 의식으로 이제 발현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이제 그 개혁안을 지금 검찰에서 계속 냈는데 솔직히 그 개혁안들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발표도 몇 번 했었는데 문제는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실행이 안 됐던 거고 이번에야말로 이제 진짜 그게 실행이 돼야만이 검찰 개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진짜 지금 법무부가 이 국민들의 어떤 정말 그 염원인 검찰 개혁을 제대로 이루려면 이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실행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 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또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인데요. 검찰 조직이 좀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번에 이제 검찰 개혁안에 검찰 옴부즈만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행정부 전체가 적용받는 권익위의 옴부즈만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검찰 내부 자체에 옴부즈만 제도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검찰 내 옴부즈만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행정부 모두가 적용받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옴부즈만 제도를 적용을 안 받고 법무부는 검찰은 왜 자기 스스로만 그렇게 별도의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가 이 부분인데요.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제 부패방지법 권익위법에 따르면 고충 민원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발생을 하고 그 행정기관에서 나온 고충 민원을 지금 권익위가 처리하는 게 지금 법안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검찰도 적용을 받게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저 시행령의 소위원회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경찰 기관의 처분 수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시행령을 어떻게 바꾸려고 했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경찰 기관 앞에 검찰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좌절이 됐죠. 검찰의 반대로. 너무나 잘 아시죠? 논의가 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걸 법안으로도 내서 지금 정무위를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 와서 논의할 때 법사위에서 법무부가 반대를 해서 이게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그때 당시에 감찰국장의 의견을 요약하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필요하면 형사법을 고쳐서 그 안에 둬라. 그리고 행정청을 통제하는 제도를 우리 검찰한테는 적용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검찰이 똑같이 다른 행정부처와 취급돼야 된다면 권익위에 옴부즈만 제도 적용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계속 말씀 그 법무부나 검찰 쪽에서는 뭐 수사에 대한 절차 부분이니까 안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경찰도 똑같이 저렇게 수사에 대한 내용 결과에 대해서는 안 되도록 또 그 다른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건 검찰에 대한 이런 수사의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종감 전까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워낙 수사는 사법 절차니까요. 형사 절차이고 사법 절차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경찰도 하잖아요. 경찰은 똑같이 수사하는 사법 절차 경찰도 하고 있는데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수사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네.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사법기관, 준사법기관 얘기하시는데 공정위도 그런 면에서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또 역할을 하고 있어서 대등하게 생각한다면 검찰의 논리가 맞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명확하게 의견 주시고 이게 저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소인 민원인 뭐 피의자 피해자가 있고 해서 이 부분 예.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한데 조금 좀 예, 하여튼 검토해서 말씀해 검토해 주시고요.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가 검찰청 예산은 지금 법무부에 속해서 지금 받고 있죠. 근데 이게 규정에 의하면은 아시다시피 독립청, 외청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유독 검찰만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얼마 전에 예결위에서 차관님 답변하셨는데 보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뭐 조직의 운영 효율성 등등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라는데 저는 그 근거로 이제 수사와 기소를 또 말씀하셨는데 경찰도 수사를 합니다. 근데 경찰청, 외청으로서 독립된 예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은 재판을 합니다. 법원도 근데 국회에서 심사를 받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비단 검찰만 다른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정부의 보호관찰위원회 수당 기록을 제가 봤더니 그 수당 제도라는 것에 검사들이 수당을 받습니다. 이게 법무부의 업무거든요. 근데 법무부의 업무면은 수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소속 기관이라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같이 했으면은 그 기재부의 위원회 회의 참석비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자기 소속 공무원에서 지급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급은 또 하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는 한문처럼 싸고 집행을 할 때는 다른 hom이라고 하면서 또 호줄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검찰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 지위나 특별한 게 취급받는다는 것이 깔려있다는 것이 그걸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것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애청이 맞긴 맞고요. 애청이고 독립된 애청입니다. 다만 그 수사 기소가 워낙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성도 있고 인사 예산 정책을 법무부에서 함께 담당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다 법까지 그 입법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오랜 숙제인데 저희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른미래당 최입입니다. 앞서 저는 이제 검찰이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특별 취급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로 뭐 이건 검찰에도 해당이 되지만 모든 부처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정보 공개를 함으로써 결국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 투명성을 확보해야 결국은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통제를 받음으로써 책임성이 강화가 됩니다. 그런 책임성이 강화가 돼야 또 이제 내부적으로는 자정 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번에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아래 이제 당연직에 그 정부 분들이야 나와 있지만 이름이랑 다 가리고 나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은 이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은 2010년에 정보공개 소송에서 정부가 져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공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렇게 국회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가리고 주고 뭐 심지어 이제 회의록도 법정 기한이 지나면은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결국 불투명성을 가지금으로써 결국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공개를 자발적으로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위원들 공개, 회의록 공개 문제는 다 모든 다른 부처에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들든지 그러니까 해야 될 차관님 문제인데 제가 그게 지금 참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업무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은 부담돼서, 예. 외부에서 소송을 하면은 내놓을 수는 있지만 절대 자발적으로 못 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이미 2010년에 패소해가지고 공개했던 사안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매번 할 때마다 뭐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내라 이런 식이거든요. 다른 그러니까 부처 이게 저는 동일한 뭐 다른 부처 핑계 댈 게 아니라요. 법무부도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그 뭐 비단 이게 사면 심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산하 지금 소관 위원회가 34개인데요. 저는 공개 기준을 안 한다라가 아니라 해야 되는 쪽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말 저는 34개의 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폐지할 건 폐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정보 공개가 안 돼서 정말 좀 많이 열이 받은 사안이 있는데요. 이게 대검이 2016년 8월 달에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라고 하면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화면 보세요. 그 보시면 아마 차관님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번째 보면 일선 신청의 변론 관리대장 비치 목록 기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도 변론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기록해서 보관하겠다. 제가 지난번 저기 대검 국감 때 가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서울중앙지검 가서 했더니 내부적으로는 제출할 것 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대검의 승인을 받아야 주겠다라더니 안 오고 있어요.
또 확인을 했더니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결국 아까 전에 김도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자료 만들면 또 법무부가 주면서 안 내놓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안 냈느냐 따지면서 뭐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뭐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뭐 등에 관한 국가 기밀사항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해서 관리대장 사례라도 한번 내놔봐라, 예시라도 했더니 예시를 보내왔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예시가 저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예시를 보면서 왜 이걸 못 내놓냐 했더니 처음 제시한 것은 사생활 보호 때문에 못 내놓는다고 검찰이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서면으로 뭐라고 이제 답변이 왔냐. 변호인의 원활한 변론권 행사 및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아니 이게 도대체 이거 공개한다고 변호인 변호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 같습니까? 이걸 국회에 제출하면은 국회에서 이 피의자와 변호인 찾아다니면서 제가 변호인 못하게 막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왜 제출 안 하게 합니까? 뭐 당사자는 뭐 변호인의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변호인 예를 본인도 알려지는 걸 들어서 원하지 않을 수 지금 있습니다. 여기 항목 중에 제가 지금 검은 표시로 지워버렸는데 예. 저기 변호사와 관련 사건을 지워서라도 달라고 그랬어요. 사생활 보호 처음에 얘기하길래. 근데도 못 준다는 거예요. 이게 변론권과 변호인 조력받을 걸 침해한다고. 아니 본인들이 검찰 개혁하겠다고 발표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거 서류로 만들어놓고 검찰에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외부의 견제를 받아야죠.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국회가 보겠다는데 이걸 안 내놓고 있으시면 어떡합니까? 대검하고 빨리 협의해서. 예,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PPT 잠깐만요.